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참 날씨가 좋죠. 네, 날이 정말 많이 풀렸더라고요. 맞아요. 그 책은담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작은 연못과 돌 사이, 대나무집 아래서도 안개와 달의 정취가 넉넉하다. 내일이 마침 제비가 강남에서 돌아온다는 삼진날이잖아요. 아, 벌써 그렇게 됐네요. 네, 그래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막 거창한 곳이 아니더라도 일상에 아주 작고 가까운 곳에서 이 봄날의 기쁨을 좀 찾아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따뜻하고 좋은 말씀이네요. 하지만 오늘은 제가 그 따뜻한 봄날의 이면을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면이요? 네, 이토록 아름다운 봄날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돌봄이라는 아주 무겁고 잔혹한 현실과 매일 씨름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사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의 주제가 바로 그 지점이죠. 오늘은 2026년 4월 18일 토요일입니다. 네, 케어윤 뉴스의 김영회 편집장님이 지난 하루 동안에 국내외 시니어 트렌드를 아주 꼼꼼하게 집약해서 보내주셨잖아요. 제가 그 방대한 자료들을 쭉 훑어봤는데 정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가장 어두운 돌봄의 사각지대에서 출발해서 지금 의학, 지역 행정, 기술, 그리고 전 세계가 노후의 삶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고 있는지 그 거대한 흐름을 추적해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죠. 시작부터 참 마음이 무거운 소식인데 어제 하루에만 3건의 간병살인 보도가 쏟아졌어요. 네, 참담하죠. 60대 장남이 치매 어머니를 살해한 사건, 또 지적장애 조카와 치매 모친을 해치려 한 60대, 그리고 트럭에서 생활하던 모자의 비극까지 법원이 여기에 징역 6년을 선고했더라고요. 네,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약간 그 무너져 내리는 거대한 거물을 한 사람이 수십 년 동안 맨손으로 덜덜 떨면서 떠받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개인의 짐이 너무 가혹할 정도로 무겁잖아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주 냉철하게 봐야 할 게 있어요. 이건 절대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아닙니다. 도덕성 문제가 아니다. 네, 철저한 시스템의 설계 실패죠. 요양원이나 재가돌봄, 치매 안심센터 같은 공공 인프라가 있는데도 정작 가장 위태로운 사람들은 제때 연결되지 못하고 고립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방치되어 있었다는 거군요. 그렇죠. 게다가 KDI가 경고한 데이터를 보면 정말 아찔합니다. 2043년이 되면 국내 요양보호사가 무려 99만 명이나 부족해질 거라는 사태를 예고했어요. 세상에? 99만 명이요? 네, 구조적 붕괴가 이미 시작된 겁니다. 단순히 일손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당장 뭘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이 맨손으로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3가지 과제가 아주 시급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돌봄 가족이 얼마나 지쳤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소진 점검. 둘째는 며칠이라도 쉴 수 있게 긴급 단기 보호 시설을 확대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데 숨어있는 고립 가족을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찾아내는 발굴 체계입니다. 찾아가는 발굴 체계. 네, 맞습니다. 가족의 희생으로만 버틸 수 없다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 질문이 떠오르거든요. 병 자체를 없애면 되잖아요. 그 질병을 치료하는 의학은 대체 어디까지 온 겁니까? 여기서 아주 매력적인, 동시에 충격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충격적이요. 네, 우리가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며 환호했던 알츠하이머 신약들 있잖아요. 네. 엄청 기대를 모았죠. 그 신약들에 대한 코크란 리뷰의 최근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 실제 임상 효과가 기대에 아주 크게 못 미친다는 겁니다. 진짜요? 왜 그런 결과가 나온 거죠? 약이 뇌에 쌓이는 찌꺼기를 치우는 데는 성공했는데 정작 환자의 인지 기능이 획기적으로 돌아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치매의학계 내부에서도 사실상 무용론이다, 아니다, 초기 단계니 더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치료제 효과도 확실치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피 한 방울로 치매를 예측하는 기술도 나왔단 말이죠. 이거 일찍 발견하는 게 오히려 청취자 여러분께 더 큰 두려움이나 약간 절망감을 주지 않을까요? 약도 없는데 병만 아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런 우려가 있죠. 하지만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의학의 무게중심이 치료에서
진단과 일상생활 기반의 예방으로 완전히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아, 패러다임이 바뀐 거군요. 네, K-메디허브와 JHK 메디컬 사이언스가 혈액 체외 진단 키트를 개발했는데 무려 환자의 85%가 검사를 받겠다는 의향을 보였어요. 두려워하기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거죠. 게다가 영양군, 청도군, 고성군 같은 지자체들은 치매 극복 걷기 행사를 열고 있고요. 철원군 보건소에서도 막 찾아가는 예방교실을 운영한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약이 아닌 비약물 치료 연구도 엄청나게 활발해요. 특정 빛과 소리 주파수로 뇌의 면역세포를 깨워서 기능을 개선하는 치료법이나 후각상실과 뇌 면역세포 과잉 반응의 연관성을 밝히는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아, 냄새를 못 맡는 게 단순 노화가 아닐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단선적인 기대를 버리고 다층적인 대응으로의 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방금 지자체의 이야기를 하셨지만 지역사회의 행정망도 구조를 완전히 뜯어고치고 있다는 거예요. 통합 돌봄 본사업이 시행된 지 단 2주 만에 무려 9천 명이 신청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9천 명입니다. 이건 단순한 복지 신청이 아니잖아요. 제발 좀 살려달라는 거대한 SOS 신호처럼 느껴지거든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의미가 확 달라집니다. 이건 그냥 복지 사업을 좀 늘려보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지방정부 행정 시스템 자체의 전면적인 재편입니다. 시스템 재편이요? 네, 광명시를 볼까요? 전담팀을 신설하고 공무원 정원을 아예 70명이나 증원했습니다. 화성 특례시는 4개의 맞춤형 모델을 새로 설계했고요. 이천, 하만, 고성, 봉화 등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움직임이 빠르게 번지고 있어요. 지자체들이 진짜 적극적이네요. 게다가 보건복지부가 재가의료급여와 통합돌봄을 연계하기로 한 발표가 아주 결정적입니다. 이게 진짜 무슨 의미냐면요. 네, 무슨 의미죠? 과거에는 어르신들이 돌볼 사람이 없으면 그냥 요양병원에 가셨잖아요. 이걸 사회적 입원, 즉 병원 의존형 복지라고 부르는데 이걸 막겠다는 겁니다. 대신 지역사회 생활용 복지로 나아가겠다는 중대한 전환점이에요. 아, 그러니까 마을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요양원이자 내 집이 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훌륭한 행정 시스템을 만들어 놔도 사람이 없으면 결국 안 돌아가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래서 기술이 투입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이지테크 시니어 기술이 실험실을 벗어나서 우리 일상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군요. 네, 구조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기술이 삶의 현장으로 직접 침투하고 있죠. 제가 본 것 중에 진짜 신기했던 게 베이직 인터내셔널의 AI 돌봄 아우라보 있었어요. 자녀의 목소리를 인공지능이 학습해서 그 목소리로 부모님과 대화하는 기술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음성 시니어 클럽에서는 독거 어르신들을 위해서 드론 순찰대를 창설했다고 하던데 참 대단하죠. 청취자 여러분, 만약에 자녀의 목소리로 매일 안부를 다정하게 묻는 AI 로봇이 거실에 있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죠. 기술이 정서적인 부분까지 채울 수 있을까 하는. 하지만 현실은 조금 더 찹찹합니다. 현실이요? 왜요? 현재 요양시설의 돌봄 로봇 도입률이 겨우 6%에 불과하거든요. 6%요? 기술이 이렇게 좋은데 왜 그렇게 낮죠? 가장 큰 장벽은 결국 비용입니다. 글로벌 흐름을 보면 차이가 확 나요. 유럽이나 북미는 이미 현장에 적용하는 단계고 중국은 막강한 자본으로 확산 단계에 접어들었죠. 특히 일본은 이런 기술이 시니어들의 삶에 아주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습니다. 아, 일본은 인구 고령화가 일찍 시작돼서 그런 걸까요? 그것도 있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조금을 주고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국은 기술력은 좋은데 보급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커요. 민간에만 맡길 게 아니라 정부의 표준화된 도입 정책이 절실한 상황이죠. 아, 정부가 나서서 판을 깔아줘야 하는군요. 자, 그럼 기술과 제도가 준비되는 동안 세계의 시니어들은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을까요? 스스로 자신의 노후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해외 트렌드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아주 새롭고 놀라운 노후 살례 방식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혹시 붐메이트라고 들어보셨나요? 룸메이트요? 룸메이트 같은 건가요? 네, 미국 베이비붐 세대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주거 공유 형태입니다. 주거비도 절감하면서 서로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해 마음 맞는 시니어들끼리 능동적으로 같이 사는 걸 선택한 거죠. 오, 청취자 여러분도 나중에 마음 맞는 친구분들과 이렇게 노후에 룸메이트를 해보는 상상 해보신 적 있나요? 저는 꽤 괜찮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인지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타인과 교류하는 것 자체가 뇌를 자극하니까요. 일본 니가타현 이토이가와 씨의 사례가 이걸 생생하게 증명합니다. 아, 그 소멸 위기말 이야기 맞죠? 네, 80대 노부부가 200년 된 고택을 외국인 숙소로 개방했어요. 다양한 사람들과 매일 대화하고 교류하다 보니까 부부가 치매 걱정을 완전히 날려버렸다고 하더라고요. 타인과의 교류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진짜 완벽한 증거네요. 그런데 다소 무거울 수 있지만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필수적인 글로벌 트렌드도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미국과 영국에서 데스 듀라, 즉 임종 안내 전문가가 아주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요. 아, 배우 니콜 키드먼도 그 교육을 수료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서비스를 찾는 30대 젊은 측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죽음을 금기시하는 게 아니라 미리 주도적으로 준비하려는 태도죠. 젊을 때부터 내 마지막을 설계한다.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네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건 영국의 건강수명 연구입니다. 아주 충격적인 데이터인데요. 영국 내 부유층과 빈곤층의 건강수명 격차가 무려 20년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20년이요? 수명도 아니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기간이 20년이나 차이가 난다고요? 네, 건강한 노후라는 게 단순한 의료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경제적 조건에 얼마나 크게 좌우되는지를 아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아, 그렇군요. 돌봄의 사각지대에서 비극이 반복되는 사이 그 굳건했던 치매 신약 신화는 균열을 맞고 있습니다. 대신 기술과 행정은 마침내 어르신의 삶 한가운데로 직접 걸어 들어가고 있죠. 오늘 케어유 뉴스 헤드라인들처럼 고립과 비극에서 시작한 이야기가 결국 연대, 기술, 그리고 공동체의 회복이라는 희망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 중에서 어떤 점이 가장 와닿으셨나요? 공유주거, 예방적 걷기, 지역사회 연대, 이 모든 논의들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곧 직면할 혹은 이미 직면해 있는 삶의 과제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참 수많은 정책, 기술, 의학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결국 일본 이토이가와시의 노부부처럼 누군가와의 새로운 연결이 그 어떤 약보다 가장 강력한 치매 예방약이자 돌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공감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완벽한 복지 시스템이나 최첨단 돌봄 로봇이 우리 집에 들어오기 전인 지금 당장 여러분의 고립된 노후를 막기 위해 오늘 새롭게 연결할 수 있는 관계는 과연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남겨드리면서 오늘의 깊이 있는 탐구를 마칩니다. 일상에서 봄날의 넉넉한 정취를 만끽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